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진행하는 가운데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유임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방송사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친한계 인사들을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가운데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유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유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 특히 친한계 인사를 좀 임명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책위 의장은 9명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친윤계에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점식 의장이 유임이 되면 친한계는 4명, 네. 나머지 5명이 이제 친윤계가 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과반수의 장악력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아주 가장 상식적이고 원칙적으로 보자면 정책위 의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기 때문에 새로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가 그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친한계로 교체하는 것이 정치적인 상식에 맞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친윤계에서는 임기가 1년인데 이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임을 강조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 정치적인 관례상 교체할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아주 과감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정점식 의장을 유임시키고 그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종의 교두보로 활용을 하는 정치력을 내가 한번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면 유임시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달린 것이지만 상식적인 관측은 좌파 인사로 교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하느냐 여부가 한동훈 대표의 어떻게 본다면 당정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의 관측을 깨고 네. 과감하게 유임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관계를 극적으로 화합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서 협의를 하는 창구로 활용을 해서 당정 관계를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포석을 하겠다고 네. 하면 그것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는 그리 작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유임되느냐 교체되느냐에 따라서 최고위에서 친윤계와 친한계가 누가 과반을 차지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죠. 말하자면 당대표를 자력으로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는 아마 새로운 인선으로 정책위 의장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친윤으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어떤 식으로 유임을 시킬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을 유임을 그대로 시키면 자신이 당대표가 앞으로 당과 정부 간의 수평 관계를 하겠다는 그런 호언은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유임을 시킨다면. 네.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인사로 인선을 하게 되면 당정 관계를 수직에서 수평 관계로 바꾸는 그런 하나의 신호탄이 되겠지만 동시에 내부 갈등적 요소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새롭게 한동훈 대표가 비서실장에 발탁한 박정아 의원은 백지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도 정책위 의장을 바꾸지 않고서는 당대표가 정책 주도권을 쥘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은 정점식 의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결단을 할 가능성도 과연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에 교체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강압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왜냐하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일종의 러닝메이트이기 때문에 역시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 상당히 부드럽게 사퇴를 권유를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등의 모양새를 갖추지 않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교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도 아직 지명을 안 했고 아마 이 정식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예상보다는 조금 다소 많이 걸리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정점식 의장이 3선인데 역시 검찰의 검사 출신이고 자신의 검사 선비 아닙니까?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때 법무부의 TF 팀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당내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점식 의장을 내가 이용을 해서 지금 최대 과제이자 난제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번 빠른 속도로 개선을 해보겠다. 네. 그래서 비록 숫자로는 이제 5대4 이런 것이 되지만 뭐 내 체제를 흔들 만한 어떤 갈등 요소가 앞으로 생기겠느냐 이 정도의 파행이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어떤 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도 가능하다. 그래서 고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속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양쪽의 가능성이 다 상존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친한계 인사들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사실상 압박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 의장은 내 임기는 당원에 따르면 1년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내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런 의도로도 읽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당내에서 임기라는 것은 뭐 헌법에 보장한 것도 아니고 네. 당내의 그 임기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강제력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주변 당대표 주변 의원들이 사실상 물러나라는 그런 주장은 당대표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임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그대로 두고는 새로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이런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5대4의 이런 구도에서 단순히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를 점하지 않고는 아마 당대표가 굉장히 자기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상의 역할을 하는 정책위 의장을 바꿔야만 나의 목소리, 당과 또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신임 당대표가 초기에 자신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책위 의장의 인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3차 방송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2주 동안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율이 31.94%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흥미적인 요소, 네. 긴장감이라든가 후보에 대한 새로운 기대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 지지하는 지금 보면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일방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심하다 할 정도로 1인 독재 체제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서 당원들이 사실상 뻔한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어떤 뭐 긴장감을 주는 그런 요인들도 많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예상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의
관심도 내지 지지도가 많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너무나 예상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낮아졌다 이런 해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투표율에 비해서 3분의 2에 불과해요. 역시 지금 현재 관심은 뭐 이재명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누가 당선되느냐 이걸로 완전히 기울었지 않습니까? 이 초미의 관심사가 김두관 후보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라이벌 박용진 후보가 얻었던 23%를 과연 넘을 수 있느냐 안 넘을 수 있느냐 못 넘느냐 이거였는데 23%는커녕 10%도 지금 김두관 후보가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네. 거의 완전히 무슨 이 추대에 가까운 이런 식의 투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에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이런 식의 어떤 현상과 이런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이렇게 막 쏠리고 그리고 투표율이 낮은 것은 일반적인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강성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결집하는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 민주당원들의 의사 그리고 이제 이 9월달, 10월달로 예정된 두 개의 사건, 위증교사 사건과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개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달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타격을 입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무게중심을 쏟아주는 이런 현상이 민주당이 지속이 되고 있다가 그런 식의 타격을 받으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고위원 경선은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상 왜 이렇게 표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밀어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김민석 후보의 상승세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봉주 후보를 김민석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에서 나를 언급한 것이 관심을 모으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지금 최고위원 경선 판세가 좀 요동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김민석 후보의 발언이 자칫 이 불공정 경쟁이라는 그런 분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냐는 네. 그 한마디가 당심,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당대표 후보의 그런 말이 당심을 정말 움직였다면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그것 때문에 상승세를 탔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일종의 선거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후보는 상당히 이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조차도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로서 후보로서 자신의 어떤 후보로서의 이 입지 외에 최고위원 후보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형태의 멘트를 간다는 것은 나중에 이게 불공정 경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간접 지지 발언으로 해석되는 유튜브 방송의 발언 이후에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선두를 원외인 정봉주 후보가 달리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1위 득표자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정당의 경선에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공정 경선 여부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일종의 러닝메이트가 다 결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경선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를 전부 다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재명 대표 후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식의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당 부대표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당대표 유고 시에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 최고위원 지도부 회의에서 당대표 바로 옆자리에 앉고 당대표에 이어서 두 번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당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면 수석 최고위원이 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 친명계 여부를 떠나서 정봉주 이 원외 국회의원도 아닌 정봉주 전 의원, 더군다나 결정적인 목함질의 조롱 발언 파돈으로 공천까지 받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낙곰수 때 여러 가지 이제 막말 파동, 이런 식의 어떤 품격과 이런 평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당원들이 공천을 못 받았다는 동정표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뽑아놓으면 친명계 여부를 떠나서 제일 거대 정당 민주당의 품격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그리고 운영 기능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당대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울리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는 수도권의 4선입니다. 총선 때 상황실장을 했고, 지금 거론되는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수석 최고위원감으로는 김민석 후보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그 판단은 옳은 것이다. 민주당의 수석에 어울리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런 개입은 정당하고 불가피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국회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정무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 회사의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진 이후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인데 의원들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교수님, 이번 사태가 터진 이후에 사실 피해가 어마어마한 액수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영배 대표가 처음으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자, 의원들이 정무위에서 어떤 점들을 좀 짚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자체 피해 규모로는 5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네. 다만 지금 이 회장이 펀딩 사재 출연도 하겠다, 이런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서 이 실천 방안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빠짐없이 피해자들을 피해 회복을 시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모기업이 보다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패닉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빨리 안정시키고 그 방안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청문회라는 게 저런 이제 TMF 사태, 저런 구영배 회장을 출석시켜서 저런 것을 물어봐서 저런 답변을 이끌어내는 이런 순기능을 하는 것이 국회의 청문회입니다. 무슨 인사 후보자 불러다가 완전히 빨가벗겨서 사람을 거의 이런 식으로 탈탈 터는 식의 정치적인 청문회의 그런 기능보다는 벌써 상당히 이 사태 해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구영배 대표가 일단은 가용 자원이 800억이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을 처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줄어들겠죠. 어쨌거나 플러스, 그리고 사재까지 출연을 해서 이 사태의 정산대금 해결에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TMF 사태는 예를 들어서 티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중국의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이 이커머스, 이런 어떤 생태계에 이번에 아주 중대한
불안적 중요한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청문회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사태의 진짜 중요한 본질적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이런 것을 앞으로 이 재발 방지를 해서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지책을 국회 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청문회는 저런 식의 순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청문회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EBS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방송사법이 모두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로써 5박 6일에 걸쳤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사법이 악법 중에 악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것이 야당의 단독 처리가 아니라 여당의 단독 반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지난 방송사법의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도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정치가 사라진, 말하자면 타협과 대화가 사라진 정치판에서 일방적인 이런 통과,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재의결 실패, 좌절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우리 정치 모두가 실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민주당은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이 집권당일 때 통과시키지 못한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만 했지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든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이번에도 방송사법이 통과됐고 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방송사법이 모두 재의결 과정에서 또 사라지게 되면 또다시 대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방송사법이 최선의 법은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여야가 늦게라도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손질해야 될지 정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 방송사법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발 폐기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논의해서 다시 한번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5박 6일에 걸쳤던 방송사법의 처리 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양쪽이 정치 파행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접근 방법보다는 왜 문제가 있는 법을 저런 식으로 강행 통과를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불가피하게 만드느냐,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을 과반수 정당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방송사법 개정안이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때도 과반수 정당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아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것이 무슨 뭐 엄청나게 좋은 법안이라면 문재인 정권 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그때는 이미 임기가 남아있는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강제적인 물리력과 수사력을 동원을 해서 임기 전에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공영방송의 경영진들을 정권이 거의 다 임명을 해서 교체를 해서 정권 내내 그렇게 가지고 가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내놓게 되니까 이제 입법 권력을 동원을 해서 자 이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는 우리가 했던 룰대로 당신들이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바꿔서는 안 돼. 이제는 우리가 내놓은 이런 방송법을 따라서 경영방송 경영진을 새롭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상식적으로 정치권에서 납득이 되겠느냐. 이것은 자신들이 편할 대로 룰을 자유자재로 해서 그래서 공영방송에 이런 문제가 정권 때마다 문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자신들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헌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을 표결하는 그런 작업을 앞두고 진짜 우리 한번 공영방송 체제를 어떻게 할지, 일부 공영방송을 민영화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니면 다음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다음 정권을 어떤 세력이 가지고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평하게 그때 방송 경영 구조를 논의를 하자라고 판을 벌이는 것이 양쪽 정치 세력에게 납득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또 이 새 국회에서 또 밀어붙여서 자꾸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도 이 새로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이고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그 한 가지만 포함을 짧게 하자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송사법은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방통위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는 2명으로 5인 합의제 기구를 2명 독임제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번에 새로 만든 법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달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